효성화학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루풋 회계는 양자 물리학자인 그 골드랩 박사가 창안한 손익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물리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발달한 게 그 원인 결과 규명이라는 그 논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논리적이다. 또 과학 철학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스루풋 회계는 저는 그 과학 경영의 한 도구다. 또한 경영도 과학 경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원인 결과라는 것을 좀 강조하면서 질문 화법으로 조금 그 소개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아주 그 처음부터 그 어려운 그 질문이 되겠는데요. 주가에 대한 얘기인데 주가가 20만 3천 원으로서 그 2021년 말보다 무려 10만 3,500원이 하락을 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로는 107%고요. 아직 장부가격 위로는 형성돼 있지만 무려 그 55%나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6,451억 원으로서 무려 그 3,300억 정도가 그 내려갔고, ESG 기업 가치로는 또 한 3천억 정도 가치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why 주가가 크게 내려갔는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질문이 현명한 질문일까라고 또 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에 저의 생각은 명쾌한 답을 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것도 결국 수요 공급의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답변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또 구체적인 답변은 쉽게 좀 어려울 거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뭐 그 손익 내용들이 공시가 되고 하는 얘기는 이 주가가 경영 실적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고 있다. 또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는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가라는 것이 경영 실적하고는 대부분 또 무관하게 움직이는 주식들도 엄청 많기 때문에 미래 가치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처음부터 난항이고 제 능력 수준으로는 좀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5% 이상 주주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의 그 지분율이 5%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크게 관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원가회계 손익 내용을 그 표시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은 이렇죠. 매출액은 뭐 스루풋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고 5,900억이 매출을 달성했는데 16.9%가 증가했습니다만 매출 원가는 32.8%나 증가해서 매출 이익은 63.49%나 감소를 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11.4%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비용, 판매관리비는 4.3%가 증가해가지고 영업이익은 88% 하락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원가 생산성으로 보더라도 0.13포인트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이제 한다고 해보죠. 질문이 매출 총이익이 왜 63.9%나 감소했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를 원인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원가 증가율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또 좀 나와야 되겠죠. 질문 2로서 그러면 왜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는가? 결국 이거를 답변하려고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을 알아야 됩니다. 총 제조 비용이 얼마나 증가를 했고 또 재고 자산이 얼마나 또 변동이 됐느냐를 알아서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 공시 시스템은 제조 원가가 비공개입니다. 때문에 원가 회계 손익으로 그 왜 매출 총이익이 내려갔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설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그냥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거로 그냥 그거로 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영업이익이 88%나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대로 판매관리비가 더 4.3%가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에서 빼니까 그렇게 줄어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생뚱맞게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추가적으로 또 해본다고 해보죠. 더 쉽게 원인을 파악할 길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원가 회계 전문가는 그게 현명한 질문이냐? 어디서 그런 생뚱맞은 질문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아마 핀잔을 할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스루풋 회계는 더 좀 쉽게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답변을 하겠죠. 자, 그러면 스루풋 회계로 이제 제가 손익, 원가 회계에 의한 손익을 스루풋 회계로 전환을 해서 산출한 그 내용으로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 스루풋 손익 내용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질문이 스루풋율이 왜 하락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매출액 증가율보다 이것도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한 2배 이상 더 증가를 해서 34.9%, 35%나 증가해서 스루풋이 절대치도 4.6% 감소를 했고 스루풋율은 8.4%나 하락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는 모르더라도 재료비가 얼마 들어갔다는 거는 스루풋은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운영 비용은 이제 제조 원가 내역의 가공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를 합해서 하니까 이게 25.8%나 증가했다. 판매 관리비 4.3% 증가는 아무 영향이 미비하다. 실질적으로는 제조 원가의 이 가공비가 29%나 또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33이나 크게 내려갔고 영업이익은 무려 92%나 하락을 한 45억 원뿐이 이익이 안 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것이고, 또한 원가 회계보다는 30억 가량이 적은 수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해보죠. 매출의 꽤 증가 원인은 무엇입니까? 왜 매출이 증가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하면은 당돌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판매량과 판매 단가 변동을 파악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나라 그 공시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들이 이 판매량과 판매 단가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내역들은 아마 말하자면 점점이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손쉽게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매출액은 공시가 되어도 판매량과 판매 단가 내역까지는 의무사항이 현재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답변이 결국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ESG 공시 표준이 이제 발동될 것으로 2022년도 결산서부터는 아마 그 ESG 공시 표준으로 더 좀 디테일하게 그 데이터들을 공시해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원가 회계하고의 이익은 왜 차이가 납니까? 라고 또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것은 그 재고 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일단 그 1차적인 답변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으면 그러면 또 왜 적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산출이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그 한 권의 책을 써야 될 만큼 원가 회계와 그 스루프트 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누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그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출간한 제조 원가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에 그 답변을 한 권의 책으로 냈었고, 최근 블로그에다가 원가 회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 메뉴 제목으로 그 연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들어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제조 원가라는 것도 제조 원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제조 원가를 또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조 원가는 그 재료비에다가 가공비를 그 배부해서 재고자산, 제품 재고자산이나 제공품을 평가를 하거든요. 가치가 애드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데 스루프트에게는 가치를 애드할 필요가 없다. 판매 가격이란 것은 제조 원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게 사실은 아니다. 그거는 시장 가격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얼마 마진을 붙인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거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라도 1000원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고요. 2000원에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게임의 문제고 그 제품의 그 실질적인 가치를 느끼는 소비자들이 그 가격이라도 사겠다 그러면 그렇게 팔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제조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마진을 얼마 붙여서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는 이제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그런 논리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재고 자산이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88억이 증가를 한 것이 스루프트 회계는 그 매출 재료비에 가공비를 그 제거한 거니까 그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이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8억 원 증가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익이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효성화학은 분기보고서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역을 또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공시 기준이 분기보고서에는 뭐 안 해도 되는 거로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그냥 다 그 공개를 좀 더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악착같이 숨기고 싶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불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공개를 안 해가지고 제가 연간 이 가공 비율을 전년도 가공 비율을 산출을 해서 역산을 해서 풀이해낸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35% 선이었는데 이게 그 가공 비율이 그 전년도 이 전전년도보다는 좀 오른 거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원재료 가격도 올랐지만은 그 유류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 가공 비율이 좀 올랐던 건데 올해는 좀 그 연말까지 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조금 1% 정도 내려가지 않겠냐 이렇게 그 가정을 해서 이 뽑아낸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34%라는 가공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표대로요, 가공 비율을 산출해 냈습니다. 이것을 화면을 정지해서 꼼꼼히 보시면은, 스카이어 홀딩스가 가공 비율을 어떻게 산출해 내는 거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가공 비율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는 그 질문은 어떻게가 나왔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아니죠. how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how에 대한 질문의 답을 여기다가 제가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어떤 부차적인 얘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나라가 그 경제 발전을 오늘 현재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그 옛날 그 선진국들한테 배워온 것은 하우에 대해서 계속 그 카피하고 배워왔죠. 근데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성숙 경제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또 다시 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why에 대해서 이제 그 연습이 돼야 되고 연구하고 창발적인 그런 창안 이런 것들을 경제에 불어넣어서 창발적인 경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은 이제는 그 옛날의 그 산업 선진국들의 그 하던 것들을 답습하는 그 하오만 알아가지고는 더 이상은 더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지금 거론이 되는 입장이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다음에 이제 그 총 제조 비용 차이 같은 게 일반적으로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재고자산 변동액을 다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차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에도 그 비성분을 그 공시를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궁금해서 연간 거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1년도 말 그 평균 임금은 9,400만 원으로서 올해는 아마 그 예상하면은 당연히 1억이 넘어갈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작년에는 그 임금이 12.3% 인상된 것으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력비가 좀 증가를 했고 그 전력비보다도 그 수출 컨테이너 선임이 상당히 그 크게 그 상승했기 때문에 이 수출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그 해상 운송운임이 오르긴 올라도 작년처럼 뭐 이렇게는 안 오를 거다 해서 이런 종합적인 그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그 가공 비율이 한 34%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원인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결과가 가정이라 그러면은 그 가정으로 이제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과학이라는 게 일단 가정을 하고서 그것을 검증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과학이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회계도 어떤 특별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이 과학 회계, 과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합니다. 2단계도 뭐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맞춰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감액은 2022년도 1분기는 일치를 하는데 전년 동기는 10억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 주석 내용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 원인을 찾을 길은 없습니다. 그만큼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현금이 아니고 이제 경영평가 지표로 오면은 또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리가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WCAI 재고 회전율이 4.1회전으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스르픈율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TOE 생산성도 크게 하락을 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락을 했으면은 동일 방향의 하락은 이건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하락한 원인은 그럼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은 일단은 검증 데이터를 제시를 하질 못하더라도 어떤 추정 또는 추론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보지 않고요. 그럼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스르픈율이 크게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도 판매 가격이 인하가 되지 않았겠느냐, 또는 인하가 안 되더라도 원재료 가격 상승률보다 제품 가격 상승을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낮게 인상을 했다. 이래도 상대적으로는 인하를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TOE 생산성까지 운영 비용까지 증가를 해버리니까 TOC 생산성은 더 떨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의 슬픈율 하락은 먼저 뭐 물어봤던 거 이제 다시 한번 좀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재고 회전율 하락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사실인지 검증 데이터가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임팩트를 미래 가치로 제가 만들어 놓은 지수인데 22.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하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맨 마지막에 매출채권 회전율이 소금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약간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또 질문을 던지겠죠. 이거는 경영주가 질문을 한다고 생각해 보죠. 왜 수금 속도가 늦어지냐? 왜 수금 실적이 왜 이따위로 제대로 납품을 해놓고서는 수금을 못하냐? 재고 회전율이 4회전이면은 그 4회전만큼 수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납품을 하고 바로바로 돈을 받아야지. 돈을 못 받고 해가지고 우리 자금 안 돌게 만들고 영업이 이제 영업을 닥달거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업계 가능이 그렇습니다라고 이제 영업이 변명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수급이 낮아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명이 나오지만은 그 변명이 이제 원인 설명으로 이제 이 변명들을 하겠죠.
다들 자금 사정이 또 안 좋아져서 또 가격이 또 매우 오르고 어쩌고저쩌고 다들 요즘 뭐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합리화를 하고 넘어갈지도 모르죠. 야, 그러면은 왜 그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은 왜 돈을 빨리 주느냐? 응? 우리는 돈을 수금을 늦게 하면서 이게 또 이게 문제 아니냐? 구매 부서 애들이. 근데 뭐 그러면은 이게 또 할 말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런 게 있겠죠. 원재료 가격이 확 뛰어가지고요. 미리 확보하려고 좀 성금을 주면서 했기 때문에 뭐 성금 준 그거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급 속도가 좀 빠른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그 숫자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그 원인 설명이 아마 될 것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그 상황 논리로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일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제 회계가 숫자 데이터로 그 검증을 하고 또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회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그 사업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를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업 보고서가 훌륭한 사업 보고서일 것이다 라는 어떤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보고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래도 ESG 기준, 공시 기준의 어떤 기준이 아니겠느냐. ESG 공시 기준을 넘어서, 표준 공시 기준을 넘어서 더 디테일하게 주주들이나 채권자들이나 또 일반 이해관계자들이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보고서로 그 기업들의 그 공시 그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희망사항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겠어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갔다는 추론에 대해서는 그 입증이 뭐 될 만합니다. 단순 평균으로 그 10.4%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려면 이제 가중 평균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가중 평균할 만한 그런 수준이 제가 못 돼 가지고 왜냐하면은 그 원재료가 여기 PP나 TP에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모르지만은 PET 칩은 여기에 이 맞대응이 됩니다. 원재료가 15.4% 증가 인상이 됐는데 이 제품 가격은 인상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그 추론이 딱 요거는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단순 평균으로는 올랐는데 TPA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원료가 뭐뭐가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필린하고 PX하고 뭐 그게 두 가지가 다 섞어 가지고 들어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화학 케미칼 쪽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건 또 39%가 그 인상이 된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매출 비중에 따른 어떤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못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흐름을 알기 위해서 단순 평균을 해봤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는 제품 가격은 더 상승을 했다. 그래서 제품 가격 하락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데이터다. 그리고 또 사실은 요게 이제 그 제가 그 말하자면은 한 단위 수치로만 얘기를 했는데 효성화학은 실제 그 주성량에 보면은 3개월이라도 랭지로 다 표현했어요. 또 4기, 3기도 연초에 얼마였는데 연말에 어디까지 변동을 했다. 라는 식으로 그 범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또 최종 가격으로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하자면은 그 원인 설명에 대한 이 추론에 대한
검증은 원재료는 어느 정도 패스가 되는데 제품 가격은 자신이 없다. 다만 PET만큼은 페트병이라고 그러나요? 페트병, 페트필름인데 이것은 그 추론에 딱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한 얘기들이 어디서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IFRS S2라는 것으로서 ESG 그 공시 표준이 국제적으로 2022년도 말까지는 공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제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 요구 사항들을 검색을 해보면은 구체적인 사례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일단 재고 자산의 예만 보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재고 금액만 얘기하지만 이쪽에서는 사용된 자산, 원재료라 그러면은 원재료의 사용량이겠죠. 그 금액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공시된 정보와 재무제표상의 금액 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업보고서 그 공시 수준이 매우 어렵고 뭐 이제까지 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렵겠지만은 이제 까놓고 얘기해서 그 좀 빨가벗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248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마 종속기업에 그 투자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투자 비율이 34.2%로 0.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EAT 세후 현금 순이익 이게 이제 아까 현금 흐름표 이 앞전에 그 녹화에서 소개한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비용의 이 비연금 조정액 등, 그 다음에 지급이자 뭐 등 해서 감안해 가지고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금 순이익은 515억의 현금 순이익이 있었다. 그래도 이게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3.6% 하락한 거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수금을 그렇게 늦게 하니 303억 원을 추가로 더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52.2%나 되는데요. 50%가 넘으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겁니다. 아마 그 채권자한테 여러 가지 그 경영에 대한 압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주주이익 배당은 아직 꿈도 못 꿀 사항이고 현재 그 효성 지주회사 되면서 다 전부 다 그 지주 아니 그 중소기업들을 만들어 놔 가지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FEM 279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아니면은 유출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 대비 현금 모포율은 참 그 보잘것없는 수준으로 급급합니다. 지금 현금 유동성이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뭐 이자 내기도 급급할 것 같아요. 지금 같아서는. 그리고 이제 그 이익잉여금률은 1.1% 그 증가한 것으로는 그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면은 스루풋 기준 사고 방식으로 한 2조 한 3,650억 정도는 하지 않겠냐. 그리고 손익분기점 그 산식 방법으로 운영 비용에서 이 목표 이익을 더해 가지고 그것을 스루풋율로 나누면은 매출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표액도 되겠죠. 2조 3,649억 원, 그러니까 2조 한 4천억까지는 해야 된다 하는 어떤 목표가 제시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어떤 나쁜 건이라고 가정을 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건의 어떤 납품 성격이 있는데 이거를 236만 7천 원의 견적을 냈다고 한다면 그 구매업체에서 내고를 해서 효성화학이 그렇게 이 금액들을 부풀리고 그런 회사가 아닌 거로 믿으니까 자기네들도 체면이 있으니 그냥 우수리만 뗍시다. 그래서 235만원에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마진을 그렇게 못 보는데 999원벌이 못 본다. 그럼 이래가지고 되겠냐? 그러면은 딴 데를 좀 더 추가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스루픈율은 그대로 하더라도 판매량 증가를 위해서는 재고 회전율을 6% 증분해가지고 이거를 달성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거래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추가 발주를 요구하든지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계획 대비 11% 매출액을 증가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경우에 그 86,800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자 계획 대비 그 384%나 이익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제가 그 재고 회전율을 끝없이 강조하는 이유는 1순위가 그 스루풋은 판매 가격을 좀 높게 받는 그런 어떤 그 마케팅이라든지 전략을 강구하는 거고요. 이 TI에서 인벤토리는 재고 회전율인데 이 재고 회전율의 증가는 판매 수량의 증가거든요. 그러니까 스루풋율하고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덩달아서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여기에서 또 원가 절감을 얼마 하겠다든지 판매 관리비를 얼마를 또 줄이겠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도 이익을 86,800원까지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약간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스루풋 회계가 또는 뭐 원가 회계도 그 생각을 한다면은 나름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어떤 그 논리 연습 도구가 회계이고 또 질문을 통해서 그런 논리 연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논리야 놀자 하고서 무슨 뭐 어떤 철학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논리 이런 게 아니고 생활 그 논리 철학으로 생활 철학으로서 이 손익계산서나 그 이 회계가 논리 연습하는데 근거를 그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논리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 원인,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라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면서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효성화학 샘플을 통해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